저는 자식들을 위해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아파도 외로워도 그 아이들만 잘 되면 됐어요. 그런데요,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집을 팔아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을 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할머니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인생 이야기인데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자식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전라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큰 아이가 12살, 작은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진짜 고생이 시작된 거죠.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지쳐 쓰러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장례식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동네 공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6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공장 급여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빠듯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또 했어요. 정말 힘든 생활이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제가 너무 바쁘다고 걱정하면 괜찮다고 웃으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위로했어요. 큰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큰 아이가 서울 소재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때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며 고민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가기도 하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걸로 직장을 옮긴 거예요.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여자가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급여가 기존 공장보다 2배 가까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매일 밤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잠들었어요.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또 묵묵히 일터로 나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면서 큰아이 대학교 등록금을 모두 대줬고 작은 아이까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작은 아이는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작은 아이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아이가 모두 대학교에 다니게 되자 제 고생은 더욱 심해졌어요. 두 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공사장 일에 더해서 새벽에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까지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7시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 내려오면 제가 살이 많이 빠져 있고 손이 거칠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절대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물어보면서 아이들을 챙겨줬죠. 그때는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희생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큰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아이는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두 아이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게 되자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공사장 일은 그만두고 동네 슈퍼마켓에서만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이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이나 제 생신 때면 집에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힘들게 산 것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 모두 직장에서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승진을 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야근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전화를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것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전화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어요. 더 큰 변화는 아이들이 각각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큰 아이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신혼생활도 적응해야 하다 보니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 가야 하니까 친정에는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어요. 저는 딸이 결혼하면 그런 거라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작은 아이도 몇 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아내 가족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특히 두 아이에게 각각 손자, 손녀가 생기면서부터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육아에 치여서 정신이 없다 보니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손자, 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시골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명절 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 아이는 시댁에 가야 하니까 친정에는 거의 오지 않게 되었고 작은 아이도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양가 부모님을 뵌다고 하니까 매년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해 추석에는 두 아이 모두 저를 뵙지 못했어요. 큰 아이는 시댁에 가야 했고 작은 아이는 아내 쪽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이웃분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라요. 전화 통화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서로 안부도 자세히 묻고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고 들어줬는데 이제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금방 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동네 이웃분들한테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도 가끔은 연락이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감싸곤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작은 아이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두 아이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직장이 있고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 장기간 간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큰아이는 어린 손자가 있어서 병원에 있기가 더욱 어려웠죠. 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말했어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간병비가 하루에 1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게다가 병원비와 약값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각자 가정이 있고 손자, 손녀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할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정말 부담이 컸을 거예요. 몇 달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점점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이 며느리도 시댁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큰 아이 사위도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제안한 것이 제가 살던 집을 파는 거였어요. 그 집을 팔면 당분간 병원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동의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아이들을 키운 추억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팔고 나서 몇 달 더 버텼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제안한 것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간병비까지 포함한 병원비보다는 훨씬 저렴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저한테 요양원에 가면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래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주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도 서러웠지만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면회를 와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저는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도 서러웠지만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랑한 쟤밖에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이 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면회를 자주 오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었겠지만 제가 기다리는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오기로 한 날에는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가끔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면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요양원 간호사 김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간호사였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저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셨어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제 방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점점 김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저한테 요양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리시라고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김 선생님이 중간에서 도와주시니까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박할머니, 이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박할머니는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이었고 이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오신 분이었어요. 세 분은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 시간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는 저보다 먼저 요양원에 들어오신 분이라서 요양원 생활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떤 간호사가 친절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이 할머니는 성격이 매우 밝고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다른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이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세 분은 저녁 시간이 되면 항상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젊었을 때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제 생신이 되었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생신에 오지 못했어요. 전화로 생신 축하한다고 인사만 하고 끝이었죠. 저는 그날 정말 우울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 선생님과 박할머니, 이할머니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와 간단한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몇 년 만에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그날 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자식들보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요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렸어요. 특히 요양원에서 하는 노래 교실을 정말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면서 옛 추억도 떠올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요양원에서 지낸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작은 아이의 직장 동료 중 한 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료도 작은 아이와 비슷하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작은 아이는 동료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동료가 어머니 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저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작은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하나의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정작 제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담스러워했던 자신을 반성했대요. 작은 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제 젊은 시절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제 모습들이 하나씩 기억났대요. 특히 작은 아이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매달 보내준 용돈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마련했을지 상상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공사장에서 온몸이 아픈 걸 참아가면서 벌어서 보내준 돈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의 모습도 떠올랐다고 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면서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굳이 웃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다음날 바로 요양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방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대요. 제가 박할머니, 이할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가 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작은 아이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변한 것을 느꼈다고 해요. 예전에는 작은 아이가 올 때마다 언제 또 올 거냐고 물어보고 자주 연락하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박할머니가 어떻게 친절한지, 이할머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김간호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야기해줬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작은 아이는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요양원에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더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동안 저를 너무 소홀히 대했다는 죄책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그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요양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봤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나 미술 치료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런 제 일상을 들으면서 작은 아이는 제가 생각보다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제 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그날부터 저한테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고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은 요양원에 면회를 오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의아해했지만 점점 작은 아이의 진심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작은 아이는 또한 큰 아이와도 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동안 둘 다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소홀히 대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저를 찾아뵙기로 약속했대요. 큰 아이도 작은 아이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요양원에 모신 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작은 아이와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제 생신에는 두 아이가 함께 요양원에 왔어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제 주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연신 웃었거든요. 그때 작은 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소홀히 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런 작은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화가 났다거나 서운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가 이제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큰 아이도 저한테 사과했어요. 결혼한 후에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저를 많이 뵙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요. 저는 딸이 결혼하면 그런 거라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작은 아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가능하면 자주 요양원에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줬어요. 특히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와 이할머니께도 안부를 여쭙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큰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작은 아이만큼 자주 올 수는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옷을 준비해서 가져오곤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뻤어요. 물론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제가 좋은 자식들을 두었다고 부러워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저처럼 자식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 달째 자식들의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아이들을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원망했던 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요양원에서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건강도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서 관심을 보여주니까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줬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희생 위에서 자라왔는데 정작 그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소홀해지기 쉽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라도 다시 관심을 보여주면 기꺼이 받아주세요. 다만 그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의 희생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관심만큼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부 전화 한 통 가끔씩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과 소원해진 분이 계시다면 제 아이들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려보세요. 부모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어요. 때로는 혈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도 저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제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해요. 비록 제가 젊었을 때처럼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 소원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드려보시길 바라요.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